별의 주소. 박명희. 어떻게 한다. 수평저울처럼 양 어깨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장바구니들을 발 아래 내려놓고 나는 이제 막 빠져나온 시장 안을 뒤돌아본다. 갖가지 원색 옷감들이 만장처럼 걸려있는 포목점에서는 아직도 흥정이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주인과 손님 모두 얼굴에 땀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덜 내고 더 받아내려고 아까부터 악다구니를 써대고 있었다. 천막 한 폭 없이 땡볕 아래 나앉은 노점에는 광주리마다 복숭아와 참외, 포도 등을 버려놓은 과일 장사들과 고등어, 갈치 등 이미 한물간 생선들을 소금에 절여 좌판 위에 올려놓은 장사들, 풀 죽은 야채들을 리어카에 쌓아놓은 사내들이 그들 상인수보다 더 적은 손님들을 향해 목에 핏줄이 서도록 소리쳐대고 있다. 나는 다시 시장 안으로 짐을 들고 갈 일이 지옥을 거쳐야 하는 일만큼이나 아득하다. 장을 보는 동안 블라우스는 물에 일부러 적신 듯이 철떡거리고 생선전에서 흰 구두코를 뚫고 새어들어온 흙탕물은 여태 발가락 끝에서 깔짝거린다. 그렇다고 제상의 향을 빠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게 문을 서둘러 닫긴 했어도 제숫감을 준비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해서 정신없이 장보기를 하다 보니 향을 빠뜨린 것이다. 소리 없이 기억력을 삼켜버린 나이 탓을 또 해보지만 이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 제수용품들이 한쪽에 수북이 쌓여있는 건어물 전에 다시 와 향을 찾는다. 조금 전에 내가 사고 남은 유가와 약과 등은 유리 포장지에 먼지를 뿌옇게 뒤집어 쓰고 있다. 더위에 말라 비틀어지고 값싼 색소에 찌든 것들은 도무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지가 않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눈 딱 감고 그것들을 제상에 올려왔다. 맛 또한 모양새나 다름없어서 제사가 끝나도 아무도 그것들을 입에 대지 않았지만 상의 구색을 갖추자니 할 수 없었다. 물론 그 저급한 재물들이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품격이나 상을 차린 주부의 안목을 형편없이 아래로 보이게 한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다. 먹고 살기가 어렵고 장사일이 바쁘고 어렵다는 핑계로 나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눈깔 사탕 하나 집어주는 기분으로 그것들을 조상님 앞에 내밀었다. 물론 어머님이 믿는 대로 제사 때 시어른의 혼령이 찾아와 정말로 음식을 잡순다면야 나로서도 이런 허술한 상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내 짧은 기독교적 믿음이나 과학적인 해석 때문에 제사 의례를 비웃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회에서 제사를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느님은 자손들이 기리고 싶은 조상의 혼백에게 절 몇 번 한다고 밉게 보지는 않으실 것 같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뒤로 나를 제사 의식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평소에 내게 저리 서라 소리도 못하시는 어머님께 외면당한 일이 처음에는 무안하기도 했고 노엽기도 했었다. 한편 어머님은 내가 구역 예배를 보거나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집을 비워주곤 한다. 당신으로서는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하는 내게 어렵게 마음 써준 배려였을 것이다. 늦었다 싶어 땀을 닦아낼 생각도 못하고 시장에서 돌아오니 어머님은 마당 한 귀퉁이에 앉아서 제기들을 닦고 있다. 광약을 바르고 마른 걸레질을 친 놋 향로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거린다. 제사 때마다 일삼아 해야 하는 녹그릇 닦기가 귀찮아 언젠가 나는 큰맘 먹고 스테인리스 제기를 들여놓았었다.
스테인레스 제품들이 처음 나오던 때라 값도 녹그릇보다 더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였던 때였다. 반길 줄 알았던 어머님은 괜한 돈을 썼다고 하며 심드렁해했다. 그리고는 여전히 또 녹그릇을 꺼내들었다. 노인네의 청승이 꼭 나의 성의 없음을 나무라는 몸짓 같아 내심 못마땅하기도 했지만 얼굴이 비치도록 잘 닦아놓은 녹그릇을 쌓아놓고 어루만지는 어머님의 손길을 보고 있노라면 정성이라고는 한 점도 들이지 않고 가게에서 집어오다시피 한 재물들이 슬며시 마음에 걸리곤 했다. 또한 솜씨 좋은 여자치고 팔자 좋은 것 못 보았다고 얌전 떨고 까탈 부려 보았자 제 몸만 볶더라고. 내가 말끝마다 딸 신혜에게 쉽게 살라고만 가르쳐온 일들이 은근히 캥긴다. 날도 더운디 당최 쬐개씩만요 먹을 사람이나 있간디. 시장에서 사온 재물일망정 제기 위에 정성스레 구이면서도 어머님은 내게는 그렇게 말한다. 제사 때마다 듣는 말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아첨기가 더 묻어가더니 이지마하게 와서는 비굴함까지 느끼게 한다. 어머님 몸에 풀기가 없어지는 만큼 그녀가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서글프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다.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허니가 오지 못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시동생의 외아들 허니는 이 집안의 장손이자 외손이다. 하긴 허니가 온다고 해도 그렇다. 입에 단 음식이나 기호식품의 길들은 요즘 사람들은 옛날같이 제사 음식을 즐겨 먹지도 않을 것이다. 주문해둔 떡과 식혜 등을 재촉하는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남도 쪽으로 시집가서 농사를 짓고 사는 시누이가 술 한 병을 손에 들고 더위 먹은 표정을 하고 들어선다. 구식벽시계가 종을 때리기 시작한다. 가운데 장지문을 떼어낸 이간통 방과 마루를 가득 메우고도 마루까지 나가 앉은 친척들은 제각기 10번의 종소리를 헤아린다. 그들은 거의 다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고향 동네에서 몰려와 모처럼의 핑계 좋은 휴식을 즐기던 참이었는데 시계 종소리에 새삼스럽게 마음이 바빠지는 눈치다. 한참 바쁠 농사일을 미뤄두고 여기까지 와준 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로 반갑다. 내 젊은 시절을 그들과 이웃해서 살아온 까닭일 것이다. 올 제사에는 지난번보다 친척들이 더 많이 와서 뻑적댄다. 가라앉았던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살아난 느낌이다. 우리 집 제삿날이 옛날의 생기를 되찾은 것은 요 몇 년 전부터다. 그건 물론 시동생이 출세를 해준 덕이다. 손님 중에는 그 촌수와 관계없이 가깝게 지낸 친척들도 많지만 나로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아버님 어머님의 외가나 사돈 쪽으로 몇 존 된다는 분들까지도 찾아온다. 남편이 꺼놓다시피 했던 우리 집안의 빛을 그가 다시 켜놓은 것이다. 시골 동네에서 살았던 그때보다 더 밝게. 낮 동안 달구어진 열기가 여지껏 집안에 눌러앉아 뭉치고 있다. 마루 한가운데에서 머리를 힘겹게 돌리고 있던 선풍기도 이제는 단내를 풍기며 더운 바람을 내뿜는다. 벽에 걸린 하얀 옥양목 두루마기 구름이 그 바람에 건들거린다. 어머님이 새로 풀먹이고 발로 꼭꼭 밟아 다듬어 놓은 두루마기다. 마루 끝에 앉아 당숙모 한 분과 마주 앉아 있는 어머님의 눈길은 아까부터 대문 쪽에 가 있다. 지붕 없는 나무 문설주에 높다랗게 매달린 알전구가 내뿜는 빗살 사이로 하루살이들만 어지럽게 토닥거릴 뿐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빗장을 지르지 않은 나무 대문은 한쪽 다리가 닳아서 이를 맞추지 못하고 삐딱하게 절궈서 있다. 낮부터 어머님은 화선지 조각을 귀 맞추어 오려서 세필북과 함께 앉은뱅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시동생을 기다렸다.
서서히 제상을 차리다 보면 시동생이 오리라 어림하고 나는 안방에 규자상을 편다. 신혜가 조용히 음식을 나르기 시작한다. 제사 때마다 와서 집사 노릇을 해주는 백두 당숙이 컬컬한 음성으로 상차림을 지시한다. 월촌에서 우리와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당숙이라고 부르는 그는 젊어서부터 머리가 새어서 놀림삼아 백두 당숙이라고 불렀는데 이즈막엔 그게 아예 이름이 되어버렸다. 가만히 있어 보더라고. 그 사과는 요 짝에다 놓아야 하는 배비여. 배는 저 짝으로 가는 거이고 그거이 홍동백서라는 거여. 아따 그 홍해찜 참말로 맛나게 생겼다. 그건 여그여. 어동육성게. 사실 백두당숙은 난 놓고 기억자도 하나 그릴 줄 모른다는데도 관운상자의 예법만은 줄줄이 꿰고 있어 이 집안 문중의 가간사마다 불려다녔다. 요새 같은 세상에 그 쓰잘데기 없는 법은 무엇한다고 일일이 따져 쌓는다요? 신우이가 옹골차게 오금을 받고 나선다. 굵고 퉁망스런 목소리에 심술이 가득 묻어있다. 이제 막 나이 40줄에 오른 그녀는 50 먹은 도시 여자보다 위로 보인다. 예끼 사람아, 부친 지사상 앞에서 그거이 무슨 말뿐세요? 이러 없어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술 한잔 얻어 자실 염치도 없을 양반인께. 신우이는 바람만 건듯 불어도 심사가 잘 꼬였다. 아마도 오빠가 아직까지 오지 않아 화가 나는 것을 친척들 앞에서 차마 내놓고 타는 못하고 참다 보니 생골치가 지끈거리는 눈치다. 그래도 고모가 할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예쁘신데요? 신예가 낡은 사진틀을 들고 나오며 사진 속에 아버님을 가리킨다. 누렇게 변색된 사진 속의 젊은 남자가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같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모두를 바라본다. 쌍꺼풀 진 눈이며 인중을 흘러내리는 선이 신의 말대로 신우이의 인상과 적잖이 닮았다. 여자란 노소를 막론하고 예쁘다는 말에는 약한 것인가 보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퍼먹기가 풀어진 머리는 너펄거리고 허리살이 마음 놓고 올라붙어 밑줄을 가늠하기에 우스운 꼴인데도 신우이는 예쁘다는 말 한마디에 얼굴 가득 주름살을 모으며 웃는다. 그려이. 이 고모가 배우들 못이어서 소갈머리가 애린 조카 딸만도 못이야. 우리 시내같이 착한 딸은 이 세상에는 다시 없을 거여. 없고 말고. 시상이 좋아진 건지 나빠진 것인지 몰라도 다들 호강 없어도 부모 허물만 잡고 앉았는 것이 요새 아들인디. 우리 시내는 눈 멀쩡히 뜨고도 나물나라 헌 아버지한테 이날 입대가장 지 입으로 야속하단 말 한 자리 하는 걸 못 들어보았은게. 그래야지. 우리 집 식구들이 뭐다 마음 하나는 진국인게. 신우이의 눈가가 밝아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눈물이 후드득 눈시울을 넘고 있다. 다혈질인 사람이 그러듯 그녀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감격한다. 신우이의 늘어지는 사설이 듣기에 꽤 짜증을 돋을 법한데도 신혜는 담담한 웃음으로 간단히 말마금을 해버린다. 나는 신혜의 그런 마음 씀새가 대견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궁굴고 깔끔해서 딸이라도 때로 어렵고 정이 안 되는 구석도 없지 않다. 서울 동상은 공직에 매인 몸인 게 늦어지는 모양이요. 고돌티끼 하고 우리 찔이 먼저 시작하더라고. 상이 다 차려지자 백두 당숙이 누구에게라 할 것 없이 말한다. 다들 알겠지만 지사는 원칙대로 하자면 밤 12시 가찹게 되어야 시작하는 거요. 시방이사 다들 바쁜 게 일찍언이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디 구시는 망인이 돌아가신 날 자시에 오시다가 달기우는 세복까지 지시는 거요. 그래서 지삿날을 망인이 돌아가신 전날로 잡아서 돌아가신 날이 시작하는 자시의 지사를 지내게 되어 있어. 그란디 지금식으로 일찍언이 지내야 한다면 차라리 지삿날을 하루 늦춰 잡아야 옳은 셈이요. 그건
어머님 생각이기도 하다. 아버님 홀령이 찾아오기도 전에 빈상에 제밥 올리고 절한다고 그녀는 제사 지낼 때마다 깨름직해 했다. 그러나 어머님의 염려와는 관계없이 지극히 합리적인 시동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1분이라도 더 이른 시간으로 앞당겨 제사를 모셔왔다.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멀리서 찾아와 준 친척들이 밤 안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내가 편하긴 했지만 편의만을 앞세우다 보니 나도 모르게 더 편하고 간단한 방법만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사에 대한 마음가짐도 편해졌다. 그러나 격식을 무시한 편한 방식은 곧 마음씀까지 해이해지고 말았다. 내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내장되었던 정성마저 소리 없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아마도 시장에 다 차려진 제사상이 염가로 나와 있다면 나는 서슴없이 그것들을 주문했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나더러 뭐라고 할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이다. 시내가 제주를 대신해서 지방을 써붙이고 아버님의 홀령을 모시러 마당으로 내려간다. 다들 남자 자손이 빠진 제사 분위기를 썰렁하게 느끼고 있을 테지만 아직 아무도 내놓고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없다. 아들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 강신을 청하는 정경이 애처로웠던지 한쪽에서 드디어 혀차는 소리가 들린다. 검고 긴 주름치마 아래 드러나는 시내의 종아리가 갈수록 더 가늘어 보인다. 도통 그녀는 짧은 치마에 탄탄한 다리를 허벅지 위까지 내보이며 나보란 듯이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지 또래 처녀 같지가 않다. 그러니 신랑감이 어디 꼬이겠느냐 말이다. 나는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진다. 왜 하필이면 조상의 혼백을 부르는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불러졌을까? 주위를 훔쳐보며 황급히 손을 내리려는데 운 나쁘게도 어머님과 눈이 마주친다. 그녀의 표정이 별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실 얼굴에 나타난 표정만으로는 나는 도저히 그녀의 감정을 측정하지 못한다. 세상의 풍파를 겪고 오래 살다 보면 그 표정 아래 교묘하게 자기 감정을 숨기는 법을 익히게 되나 보다. 차츰 나도 그녀를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신혜가 들어와 제상 앞에 무릎을 꿇고 위에 계신 신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아래에 계신 신을 위해 술을 따라 모사에 3번 돌려서 올린다. 그리고는 두 팔을 크게 벌려 허공에 둥그렇게 원을 긋고 두 손을 이마에 다소곳이 얹어 공손히 절을 올린다. 신혜가 만약 서울서 대학을 다녔더라면 이런 일은 저리 음전하게 치러낼 수 있을까 싶다. 나는 아무리 내 형편에 무리가 오더라도 이 집을 팔아서라도 신혜를 대학에 보내려 했었다. 그런데 신혜는 나도 모르게 입사시험을 쳐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섰다. 이 작은 도시의 변두리 시장에서 한복점으로 시작해서 수혜점으로 이불가게로 바꿔 장사를 해온 내 어깨가 신혜 보기에 꽤 무거워 보였던 모양이었다. 신우이가 제상 앞에 서자 갑자기 표정을 가다듬어 정성스럽게 절을 올린다. 절을 올릴 때마다 오래 부복하고 있는 그녀의 간절한 몸짓이 내게 아릿한 슬픔을 준다. 아무리 신우이라지만 나는 그녀를 보면 시댁 식구라기보다는 가난한 친정에 두고 온 내 막내 동생을 보는 것 같은 애처로움을 느낀다. 그녀는 이 집안의 막내이자 외동딸이라고 하지만 집안의 귀여움만 받고 자라지는 못했다. 일찍이 혼자 된 어머님이 두 아들의 교육에만 신명을 다 바쳤기 때문이다. 어머님은 큰아들인 남편을 대학 공부시키고 나면 그가 신우이 하나쯤은 능히 공부시켜 잘 여워줄 수 있으리라고 믿었었다. 실제로 군청에 취직한 남편은 신우이를 학교에 보냈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일이 터졌다. 신우이는 그게
자기와 내가 지지리도 받을 복이 없어서였다고 말한다. 어쨌든지 남편은 그가 6.25 때 부역했다는 투서 한 장으로 직장을 잃었다. 아직도 사람들은 전쟁 후유증에 몸서리를 치고 있었고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툭 하면 빨갱이로 물리고 몰아붙이고 하던 악순환이 꼬리를 물던 때였다. 사람들은 붉은 물이 들었다고 오해받을까봐 무서워 부역자 가족들과는 말도 붙이지 않았다. 6.25 당시 큰 지주도 없고 큰 인물도 없었던 우리 마을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었다. 다만 전시라는 불안한 분위기와 뒤바뀐 세상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눈치만 살피며 행동을 삼가고 있던 남편에게 덜컥 감투가 내려왔다. 마을에서 유일한 대학생 신분이라 뽑혔던 것이다. 20살 나이에 한참 기가 펄펄했던 남편이 앞장서려고 설치자 어머님이 말렸다. 아직 세상이 아주 바뀐 것이 아니니 죽은 듯이 있으라고 했다. 남편도 그렇겠다 싶었던지 별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들도 그런 남편을 무능하다고 판단하고 별로 찾지도 않았다. 세상이 아주 뒤집어진 줄 알고 솔선해서 앞장설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휴전이 되었을 쯤에는 남편의 이름이 저쪽 사람들의 명단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었다. 그 명단 때문에 경찰에 불려갔던 남편은 6개월 만에 지게에 업혀 나왔다. 그것도 우리가 짓던 논을 반 넘게 팔아 밀어넣은 덕이었다. 눈 덮인 논두끼를 어머님과 내가 맨발로 음식을 머리에 이어나르며 옥바라지를 했건만 석방된 남편은 뼈에 가죽만 달라붙어 있어서 보기에 벌써 사람 형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의 닳고 헤어진 속옷 솔기마다 터잡고 있는 이들은 어찌 된 일인지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다. 그래도 풀려날 때 남편은 무죄 선고를 받았고 그 일로 더 이상의 불행은 없었어야 했다. 그런데 정체 모를 사람으로부터 날아온 투서 한 장이 남편을 빨갱이로 만들었다. 그가 사표를 내자 군청 내부는 물론 인근 마을까지 번진 소문은 우리 집안을 갈데없는 빨갱이 가문으로 만들었다. 그 소문은 발을 달고 우리 동네까지 역류해 들어왔다. 남편은 무작정 고향을 등져버렸고 식구들은 친척이나 이웃들의 기억 속에서 차라리 남편의 존재가 유실되기를 바랐다. 여자들끼리 짓는 농사일이 갈수록 힘들었고 시내 공부도 좀 나은 곳에서 지켜볼 요량으로 고향 살림을 정리해 가까운 도시로 나가자고 했을 때 어머님은 생각보다 쉽게 동의해 주셨다. 당신 나이 70 넘겨서 이미 농사일도 손 놓고 계실 때였다. 막상 이사를 앞두고 어머니의 신수가 갈수록 나빠졌다. 평생을 살아온 땅과 사랑떼움하기가 어려워서일 거라고 생각하니 나도 편치 않았다. 그 어른 사실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기왕에 참아왔던 내 욕심만 앞세웠나 싶기도 했고 나 또한 새로 시작해야 하는 도시 생활에 겁도 났다. 그러나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었다. 이사 전날 어머님은 새삼스럽게 나에게 우리가 이사갈 도시의 집 주소와 약도를 그려달라고 했다. 가깝게 지내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는 이미 다 알려두었던 참이라 나는 누구에게 줄 건지 무심히 물었다. 당신은 애매하게 웃기만 했다. 주소를 받아들고 어디 간다 소리도 없이 나간 당신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살인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님의 얼굴에서 번쩍 빛이 나는 걸 나는 보았다. 그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이었다. 깜짝 놀라 다시 보았을 때는 이미 빛은 사라지고 어머님의 환히 웃는 모습만 노을을 등지고 서 있었다. 저녁 밥상머리에 앉아 어머님은 묻지도 않았는데 털어놓았다.
예배당 댕기는 네가 들으면 숭볼 것인디 나 너그 아버지한테 가서 다 말씀드리고 왔어. 이사 간다고 인사드리고 가는 데도 가르쳐주고 있어. 여그가 그냥 반 생전에 사시던 집인디 지사밥이라도 얻어 자시려고 오시다가 우리가 말도 없이 가본진 줄 알면 얼마나 야속하고 허퉁하시겠냐. 그래서 내가 꾀를 내서 네가 적어준 주소를 아버지 산소 옆에 묻어드렸어. 산소에 간 게 봉분회 때도 앵간치 포르스름 희졌더라. 아버지 혼이 있다면 그 떼짱 밑이 어딘가 티끌맨기 있겠지 싶어 지피 파고 묻어드렸어. 그러고 난 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진 걸 보면 너가 아버지가 아신 거여. 다음 지사 때는 일로 안 오시고 글로 오실 거다. 총기가 좋은 양반이었은 게 안 잊어번지고 잘 찾아오실 거여. 나는 은밀해지는 당신의 얼굴을 바로 보기가 민망했다. 당신의 구릿빛 얼굴에 세월의 흉터로 깊이 박힌 주름살이 무색해 보였다. 꼭 19 새각시가 새신랑 이야기를 할 때처럼 당신은 혼자 사는 며느리 앞에서 간지럽게도 속살거렸다. 어른이 때때 옷 입은 것 마냥 주책 없이도 보이고 투박한 외모를 한 사람 입에서 간드러진 음성이 나오는 것 같아 닭살이라도 돋을 것 같았다. 그런데 불빛 아래 반짝이는 당신의 눈빛 한 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건 한 줄기 거짓 없는 별빛이었다. 저녁 나절 살인문 밖에 서 있던 당신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불빛이었다. 나는 당신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장작개비를 잡는 것 같이 투박한 느낌이어도 손은 여전히 따스했다. 자려고 자리에 누워 내가 왜 어머님을 곱게 보아주고 싶지 않았던가. 따져보니 그것은 나의 질투였다. 그 나이까지도 남편의 모습을 따뜻하게 간직할 수 있는 당신이 부러웠고 내 나이 되기까지 진정으로 한 남자를 염려해줄 정이 없는 썰렁한 내 가슴이 새삼스럽게 시렸다. 나는 고향을 떠나도 섭섭하지가 않았다. 오히려 나 자신의 한해 씨를 뿌려놓았던 들판 머리마다에서 언제 또 다른 씨름들이 싹을 틔우고 달려들지 몰라 한시바삐 그곳에서 도망가고 싶었다. 유세차, 유월. 충문을 읽는 백두당숙의 구성진 음성이 높아진다. 충문의 음조에 취해 있는 그는 전혀 낯선 사람으로 보인다. 엄숙을 과장하는 몸짓은 서툰 광대같이 우스꽝스럽다. 어머님은 진즉부터 방 안에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기껏 제사 준비를 해놓고 제사가 막상 시작되면 자리를 피했다. 나도 슬며시 밖으로 나온다. 요즘은 이상스럽게 제상 앞에 서면 깊지도 않은 신앙심이 느닷없이 고개를 들었고 제상 앞을 떠나오면 조상님들께 죄를 짓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외등이 밝혀주는 마당을 벗어나자 비긋이 열린 대문 그림자 속에 정물처럼 숨어있는 어머님이 보인다. 용머리 고개 끝에 있는 우리 동네는 하늘과 유별나게 가깝다. 여름 하늘을 가로지른 은하수가 은꽃으로 피어나며 말을 걸어온다. 우리 허니가 어디서 밥이나 챙기 먹고 댕기는가. 별을 향한 어머님의 젖은 눈빛이 그 빛을 받아 반짝거린다. 지난 겨울부터 허니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경찰이 여기까지 찾아와 허니가 오거든 정부 고위직에 있는 허니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수시켜야 한다고 협박 비슷한 설득을 하고 간 적도 있었다. 그 며칠 후 거짓말처럼 허니가 나타났다. 어머님은 자수를 권하기는커녕 시동생에게도 연락 못하게 하고 다락방에 허니를 꼭꼭 숨겨놓았다.
시상이 안 좋을 때는 죽었소 하고 숨어있는 게 제일이여. 당신은 6.25 때 큰아들이 부역자의 누명을 쓴 것도 4.19 때 시동생이 죽을 뻔한 것도 다 얕게 숨어있지 못했던 탓이라고 굳게 믿었다. 허니를 집안에 숨겨놓은 어머님은 그야말로 노심초사했다. 낮이면 늘 열어두던 대문을 닫아걸자니 새삼스런 행동이 이웃의 의혹을 살 것 같고, 그냥 열어두자니 문 걸지 않고 변소 안에서 일을 보는 것 같다며 어쩔 바를 몰랐다. 어머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로서는 시동생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도청이나 검열을 당할까 걱정해서 전화나 편지로 하지 못하고 시내를 서울로 올려보냈다. 동서에게도 알리지 말고 시동생에게 직접 전해주라고 시켰다. 당장에 달려올 줄 알았는데 시동생에게서 한동안 소식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늦은 오후 불쑥 우리 집 마당에 나타났다. 승용차도 타지 않고 택시를 대절해서 왔다고 했다. 원망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어머님이 나를 보았다. 당신은 시동생 앞에 허니를 내놓기도 겁나했던 것이다. 행이나 지 자석 어떻게 하는 애비는 없겠지. 꼼짝없이 밀고자가 된 나는 허니 보기가 개면쩍었다. 그러나 허니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제 아버지를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 식구들에게는 그리도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곰살맞던 허니는 제 아버지가 나타나자 갑자기 뻣뻣해졌다. 쫓겨다녀 몇 달 동안 생사조차 모르던 아들을 앞에 둔 시동생의 얼굴도 냉담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 토방에는 이른 봄볕이 아직도 낮은 담을 넘지 못하고 냉기만 휘돌았다. 어머님이 동네 사람들 눈에 띄인다고 성화를 대서 그들 부자를 겨우 안방에 들였다. 시동생은 허니에게 무조건 서울로 가자고 했고 허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어머님은 자수해도 결국은 잡혀가는 것이니 안 된다고 시동생을 말렸고, 시동생은 허니가 다치지 않게 경찰에 잘 단도리 해놓고 왔으니 자기가 허니를 직접 데리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니는 줄곧 입을 봉하고 있었다. 저녁상을 차려들고 마루로 올라서는데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창호지를 바른 문 밖으로 사정없이 튀어나왔다. 차라리 저를 잡아가세요. 저는 잡히기 전에 내 발로 자수하지는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죄 없는 놈이 왜 숨어는 있어? 잡혀가면 일을 못하니까요. 니깟 것들이 뭘 안다고 날뛰어? 나라고 너만한 정의감이 없었을 줄 아냐? 네, 알아요. 아버지 같은 4.19 세대 두뇌들이 변절해서 지금은 총칼 든 사람들 앞에 서서 나라를 망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모르는 소리 작작해.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아버지는 신문사에 그대로 계셔야 했어요. 신문사에서 글을 쓸 수나 있었냐?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어야 하죠. 언젠가 반드시 올 새벽을요. 진실은 하늘에 떠 있는 별만큼 확고한 거니까요. 아버지에게서 붓을 빼앗아간 사람들과 한패가 돼서 다른 사람들 붓 뺏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어야 해요.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너 이러고 있다가 잡혀가면 반병신 돼. 그때는 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 바쁜 일 다 제쳐두고 김 기사가 눈치챌까 봐 내 차도 못하고 왔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지금? 절 이대로 두세요. 이왕 그쪽에 충성하셨으면 그렇게 사세요. 비겁하게 자기 자식만 빼돌려 어떻게 해볼 생각 마시고요. 나까지 변절자 만드시지 말. 허니의 말은 곧 동각났다. 뺨을 얻어맞고 비틀거리는 허니를 어머님이 붙들었다. 왜들 이려? 왜들 이려? 허니를 향해 지켜든 시동생의 손도, 아버지에게 더 사납게 되들려던 허니의 어깨도 어머님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 앞에 힘없이 꺾였다. 시동생이 안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저애 내보내세요, 형수님. 그놈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저녁이라도 먹여보내려고 어머님과 아내가 대문까지 따라가자 시동생은 불쑥 말하고 빠른 걸음으로 대문을 나섰다.
그러나 대문 밖에 나선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워졌고 걸어가는 어깨도 쭉 처졌다. 그는 고개 마루턱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눈에 익은 별들이 변함없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시동생이 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그때까지 시동생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아직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 그를 키웠었다. 그때는 자식같이 보살폈었고 커서는 남편만큼 의지했었다. 가슴이 뻐근할 만큼 그가 지근했다. 지 복에 겨워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대문화 하고 다니며 아버지 속을 썩이면서도 저 잘났다고 버릇없이 구는 허니가 생각할수록 괘씸했다. 어머님과 나 그리고 시누이 이렇게 우리 집안 여자 셋은 이미 그르쳐버린 남편을 재빨리 포기하고 시동생을 잘 가르쳐 우리 가문 앞에 내세우기로 했다. 그의 성공이 우리 가문, 아니 우리 각자의 인생을 꽃피울 지름길이라고 믿었다. 전쟁으로 뿌리 뽑힌 우리들의 꿈이 시동생의 능력에 접목되어 그의 탄탄한 가지를 타고 오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한 노력과 베푼 정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자라주었다. 그런데 다 키워놓고 보니 그 근사한 나무가 우리 몫이 아니었다. 그는 결혼과 동시에 우리 곁을 떠났다. 당연하고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허망함을 표시할 사이도 없이 그가 떠나가 버린 것이다. 보잘것없는 집안에 내 딸이 대학도 못 가고 마땅한 혼처도 없이 나이 30이 가까워 오는데 빛나는 가문의 아들인 허니가 대학생이 되어 내려왔을 때는 솔직히 서러움도 많았다. 그래서 한때는 허니가 대학 입시에 잘못 두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했고 대학에 가자 그가 그 흔한 데모라도 해서 시동생 부부 속을 썩여주는 상상도 해보았었다. 그러나 정작 허니가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어 내 몸을 찾아들었을 때는 내가 나쁜 맘을 먹어 이렇게 되었나 싶어 후회스럽기도 했고 그때나마 진심으로 그를 돕고 싶었다. 그러나 허니는 시동생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못 되어 가겠다고 나섰다. 큰어머님이나 시내 누나랑 함께 사니까 좋긴 한데 할머니가 저를 여기 두고 걱정하시는 거 애처로워 못 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긴 좀 위험해요. 적어도 새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제가 잡히면 복잡해지거든요. 할머니에게는 아버지 힘으로 일이 잘 되어 제가 서울로 떠나는 걸로 해두죠. 갈 때도 있어요. 성질은 좀 급하고 괄괄해도 소박하고 정 있는 여자가 있거든요. 벌써 그런 여자도 있었어? 그럼요. 그리 갈 거예요. 거기 가면 제가 할 일거리도 있을 거예요. 잡히더라도 죽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큰어머니. 젊은 놈은 사서라도 고생은 해봐야 한다면서요. 떠나면서 오히려 나를 달래는 허니를 보며 나는 언젠가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랬다. 허니가 굽어진 고갯길을 돌아갈 때 그 생각이 났다. 4.19 때였다. 서울에서 학생들이 다 죽어간다고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내가 서울로 달려갔을 때 시동생은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수도 육군병원 입원실에서 천장에 다리를 매달고 누워 있었다. 그때 그가 그렇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형수님. 젊은 놈이 사서 하는 고생인데요. 허니 아빠가 왜 여태 안 오시지요? 내가 묻는 말이 너무 컸던지 어머님은 집게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골목 안 집들을 살핀다. 위로 얼굴이 드러날 만큼 낮은 시멘트 블록 담 너머로 낮은 기침소리도 들리는 동네다. 어머님은 자신이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한다. 출세한 아들에다 대학교 교수 며느리 두면 못한대요.
혼자 손에 키운 자식 치고 싸가지 있는 놈 못 봤단 게? 고향에서 이곳으로 나올 때만 해도 어머님은 아직 정정해서 놀고만 있기가 좀 있으신다고 집에 돼지 몇 마리를 길렀다. 그 돼지에게 먹일 구정물을 거두러 다니던 어머님에게 걱정이라고 해주던 이웃의 핀잔이 그 일도 못하게 했다. 인류대학을 나와 서울의 유명 신문사에 높은 자리에 있던 시동생이 대단한 공직에 뽑혀가고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도 어머님은 왠지 안쓰런 표정만 지었다. 시동생 부부가 도착했을 때 제상의 맥그릇에는 이미 수저가 반드시 꽂힌 뒤였다. 그는 와이셔츠 차림 위에 어머님이 내주는 두루마기를 걸치고 신속히 수행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듯 침착하고 민첩하게 향을 피워 올리고 술잔을 올렸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제사만은 꼭 지냈다. 어머님이나 옛 어른들같이 정성스런 태도는 아니었으나 모범생이 숙제를 꼬박꼬박 해가듯 그렇게 성실히 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집안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믿었다. 시동생이 지방을 사르러 대문 밖으로 나가자 여자들은 제사상을 잽싸게 밥상으로 바꿔놓는다. 죽은 조상을 위한 음식은 그대로 산 사람들의 밤참이 되어 푸진 밤잔치를 이룬다. 부엌방에서 친척들이 싸가지고 갈 음식을 가르고 있는 시어머니는 아까부터 무슨 생각인지 골똘히 빠져있는 눈치다. 배불리 먹은 친척들이 막차를 놓칠세라 막 돌아가고 나자 전화벨이 울린다. 나는 상을 치우다 말고 그 자리에 우뚝 선다. 전화벨을 따라 내 가슴도 울리기 시작한다. 쫓아가 내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차마 그러지 못한다. 수화기를 든 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변한다. 그녀는 치우려고 들고 있던 수저를 방바닥에 팽개치며 소리친다. 오빠도 참말로 딱 커요. 오고 잡으면 아무 소리 말고 질로 왔으면 될 거 아니여요. 오먼 내쫓기사 였겄어. 그러면요 잘 모시지요. 작은 오빠도 왔고요. 다 잘 있지요. 네. 네. 전화를 끄는 신우이가 시적시적 운다. 그 잘난 청승이 또 시작된 거다. 우리 큰오빠 같은 효자가 어쩌다가 아버지 제상에 술 한 잔 못 모시는 신사가 되었느냐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아무도 대답하는 이 없이 모두 벽을 보고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한다. 나는 상 위에 널려있는 접시 2개를 집어들고 부엌으로 나온다. 그들끼리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자리를 비켜주는 거다. 남편을 무시하려고 하는데도 실제로 그에게 미움조차 잊고 산 지 오래되었는데 왜 이렇게 맞닥뜨리면 금세 오장이 뒤틀리고 화가 끓어오르는지 모르겠다. 그는 몇 해 전서부터 꼭 제사가 끝날 즈음이면 술 한 잔을 걸치고 전화를 한다. 제사에 못 와서 미안하다는 거다. 미안한 줄 알면 제발 죽은 듯이 있어달라고 말해주면 좋으련만 전화를 받는 이 집 식구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늦게나마 제사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그를 막고 있는 나를 섭섭하게 안다. 우리 모녀를 버린 남편을 내 앞에서는 모두들 욕하는 척했어도 역시 그들의 팔도 안으로 굽은 것이다. 고향을 등지고 떠돌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신우이 말로는 그가 마음먹고 여자와 살림을 차렸던 것이 아니고 서울 변두리 어디 사는 그 여자 집에 얹혀 살았던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몇 년 만에 명절을 챙긴답시고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본 척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고 우리 모녀를 데려갈 기미도 보이지 않자 어머님은 나에게 어린 시내를 당신에게 맡기고 재혼하라고 했다. 그렇게 못하고 농사 지으며 어머니 모시고
시동생 가르치고 딸 하나 키우며 살던 나에게 효부 소리가 따라다녔다. 그 칭송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묶어버렸다.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마다 나는 밤새 꿈꾸었던 마음속의 동요를 누군가에게 눈치채일까 지레 겁먹고 움츠러들었다. 내 나이줄의 시골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 나도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다기보다는 그가 속해 있는 그의 가문으로 시집을 갔던 거였다. 나 못지않게 외로울 어머니 앞에 내 어려움을 내뿜기보다 입안으로 삼킬 수 있었던 것도 모름지기 여자는 시댁 어른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그 시대의 사회 분위기에 순응해서 그런 거였다. 시대가 바뀌고 보니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튼 나로서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창피해서 누가 알세라 더 모른 채 했다. 그 다음 그가 딴살림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기정사실로 되었을 때 혼자 사는 여자로 나까지 세인들의 책임 없는 소문에 휘말릴 일이 두려워 행동을 삼갔다. 남편이 내게 돌아오도록 시도해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가 안 오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 미리 포기해버렸다. 재가를 권하는 어머님의 청을 물리친 것도 신혜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가 겁나기도 했었다. 또 실패할 것이 끔찍해서였다. 내 운명을 아무리 조종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팔자 소관으로 돌리면 그런대로 자만할 수 있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했다. 하느님의 초월적인 힘은 팔자 소관이라는 체념적인 말보다 훨씬 희망 있게 들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상에게 사죄드리고 명절이나 기일에 찾아와 내 앞에서 장손 노릇을 하겠다는 남편의 뻔뻔스러움을 나는 허용할 수 없다. 그가 만약에 이 집에 나타난다면 내가 시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다. 지금껏 바깥에서 만난 여자에게 얹혀 사는 그의 형편이 제사를 모셔갈 계제가 못 되고 더구나 80 나이를 앞에 둔 어머님을 그가 모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쳤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그에 대해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복수에 나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복수라는 것은 상대가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거꾸러뜨려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승리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남편의 처지는 내가 가해자로 뒤바뀐 것 같은 떨떠름함만 안겨줄 뿐이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세월 따라 나이가 나에게 가르쳐준 모짐도 있지만 그보다는 신혜 때문이었다. 신혜가 대학 공부만 할 수 있었어도 내가 이렇듯 냉정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혜가 대학 갈 때가 되어도 아버지라는 사람은 한 번도 제 자식에 대해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나도 몰래 신혜 저 혼자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했어도 이 집안 사람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때처럼 내가 외로웠던 적이 없었다. 결혼 전 내 손에서 학비를 타갈 때 곧잘 신혜는 내가 미국 유학까지 시켜준다고 장담했던 시동생조차 아는 체 하지 않았다. 취직을 했다고 하자 시동생은 우리 신혜가 참 속이 깊구나 하고 칭찬했다. 이 도시에는 대학이 없고 서울로 오라고 하자니 자기가 다 덤터기 쓸 것 같아 동서가 지레 걱정하는 눈치를 보였던 것이 신혜가 대학을 포기했던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그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려다가 내가 참았다. 그리고 돌아서니 새삼스럽게 신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그를 더는 용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나를 부른다. 모두들 한마디도 못하고 서로들 눈치만 본다. 제사 때마다 이건 정해진 순서다. 역시 총대를 메고 나서는 건 또 시누이다. 세성
오빠가 조상들한테 절이나 하고 싶단 게 다음 지사 때부터는 세성이 쪽에 양보해서 오시라고 합시다. 다 같이 늙어가면서 박절하게 허들 말고라. 정이 해픈 신우이는 말마디 마디마다 힘을 주며 눈물을 주저리 풀어놓는다. 길고 긴 남편의 사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수십 번씩 알고도 그녀에게 들어온 말들이다. 녹음된 듯 토씨 하나 억양 한 음절 틀리지 않는다. 나도 전과 똑같이 대답한다. 정 그러시면 서방님 댁으로 제사를 모셔가세요. 역시 동서 얼굴이 일시에 굳어진다. 시동생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신우이를 나무란다. 그 다음은 어머님이 나서서 우리가 시내 애미한테 섭하게 하면 죄로 간다. 남편 없이 시집 치닥거리 다 하고 살았는데 제사까지 뺏어가면 애미 입장이 뭐가 되겠냐. 아무리 시내 아범이 딱하지만 저 지은 업이고 애미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다. 하고 말해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사 마무리는 남편의 전화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싱겁게 끝나곤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은 어머님이 나서지 않는다. 신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또 오지랖을 넓히고 나선다. 그러면 큰 세성이 그만치 욕부하 쓴 게 이제 작은 오빠네서 지사를 모시고 가요. 큰아들만 지사 지내야 한다는 법이 어디 따로 있단가요? 소름이 돋아난 신우이의 벌건 목에는 파란 힘줄들이 치열하게 돋아난다. 그녀의 화에 불이 한번 붙었다 싶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 두 오빠들 가르친다고 자신은 배우지 못했고 시집 갈 때도 빈몸으로 가야 해서 가난한 농사꾼이 되었지만 출세한 오빠 덕볼 생각 손톱만큼도 없으니 할 말은 다 해야겠다는 으름장이 또 나온다. 어머님이 고개를 쑥 빠뜨리고 눈물을 떨구고 시동생의 표정도 복잡하게 일그러진다. 나도 그녀가 안쓰럽다. 동서만이 왜 우리 모두 막내 여동생의 큰 목청 앞에 이렇게 불편해해야 하는가 하는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조조하게 들린다. 뜻밖에도 어머님이 먼저 침묵을 부서뜨린다. 허니 애비야, 지사를 너희 집으로 갖고 가. 동서가 고개를 번쩍 든다. 우리 집안은 종손이 아닌 게 지사다고 희야 몇 번 안 돼. 아버지 한 분 지사여. 말하면서 어머님은 동서 쪽은 보지도 못한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간 것이 나에게는 다행이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징 울리는 파장이 퍼져나간다. 어머님이 드디어 남편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내게서 제사를 뺏어가려는 것이다. 밖으로 떠도는 큰아들에 대해 피로 짠 듯한 연민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언제 어디서고 나와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면 자식도 흉 각각 정 각각이라며 내 편에 서주었다. 그러던 어머님이 내게 한마디 귀띔도 없이 제사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장사를 해가며 어머님 모시고 제사 지내는 일이 귀찮기도 했고 이 집안의 굳은 일을 나 혼자 떠맡고 있는 것이 억울한 적도 있었는데 제사를 내놓으라는 일이 이 집안의 큰며느리 자리를 내놓으라는 말로 들려 여간 착잡하지 않다. 한번 말을 꺼낸 어머님은 동서에게 조상 잘 모시는 자손이 복을 받는 거라고 애걸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당장 대답을 받아내려는 듯 끈질기다. 동서도 지지 않고 제사는 함부로 옮기지 않는 거라며 어머님을 오히려 가르치려 든다. 그런 동서는 너무 완벽해 보여서 하느님도 못 되는 조상신 따위에게 자신의 복을 구걸할 사람 같지가 않다. 일단 신명이 집힌 신우이가
또 끼어든다. 엄니 말씀이 맞는구만이라. 허니가 고만치 뚝 부러지게 잘났고 마음 옳게 쓰는 니도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 보쇼이. 어디고 돌보는 니가 있어야 자식이 잘 되는 것인 게 아무 말도 말고 작은 세성이 지사를 모셔보란 게요. 동서의 얼굴이 처음으로 파랗게 질린다. 아마도 그녀는 지난 봄에 허니가 이곳에 다녀간 것도 모르는 눈치다. 내 생전에는 지사를 그냥저냥 신의 애미랑 함께 모시려고 히었어. 그런데 인자는 내가 언제 죽을 쪽 몰라서 이러는 거요. 이 지사가 결국은 허니한테 내려갈 거 아니여. 말하면서도 어머님은 자꾸 벽시계를 올려다본다. 당신은 내가 행여라도 시계 태엽 감는 일을 놓칠세라 늘 조바심하고 난다. 맞으라우. 허니가 장계 가면 지가 지사 모시겠다고 없디다. 그런 게 작은 세성도 딴 말 말고 이참 명절부터는 지사 모시고 가요. 부모 지사 안 모시겠다는 것은 지가 낳은 자식 안 키우겠다는 경우나 똑같은 것인 게. 이 작은 세성은 대학 교수담서 그것도 모르요. 시누이가 천방지축으로 몰아붙인다. 어머님이 시누이의 손을 붙들며 손 위 올케에게 무슨 말버릇이 그러느냐고 말린다. 시누이는 어머님의 손도 앵동그라지게 뿌리쳐버린다. 오매도 틀렸어라오. 이렇게 빙신 같은 게 팜나 아들들한테 대접 못 받고 살아요. 오매가 얼마나 아들들한테 공들이고 살았소. 나는 딸이다고 국민학교도 다 못 갈치고 오빠들만 신주단지 맨기 위해 바쳐 쌓더니 잘 되었어라. 인자는 죽어 지사밥 얻어자실 걱정가정 하게 되었은 게. 오매는 맨날 자식들한테 희준 게 없다고 하지만 말이사 바로 있어 작은 오빠 대모하다 다리 분질러지고 허리 다치서 들어앉았을 때 오매하고 옳게 어떻게 해서 나서줬소? 오빠들 가르친다고 팔아먹고 남은 문전 옥답가장 다 없이 감서 좋다는 약 다 힘에게 감서 뼈꿀 빠지도록 뒷수발 있지 아니는 게벼. 긁고 나서 새알 곱쟁이만 지냄긴 놈 파먹고 삼서 세성이랑 죽도록 고생한 것 다 잊어버리소? 귀까지 빨개진 시동생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동서는 아예 다른 쪽을 보고 있다. 거침없이 나무라는 시누이를 말리다 못한 어머님은 이제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다. 나 죽으면 지사밥 얻어먹자고 이러는 거 아니여.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고 이러는 거여. 다들 저 살기 바쁜 게 사는 디 다르고 사는 행편 다른 게 성지간들끼리 이런 일 아니면 1년이 다 가도록 얼굴들이나 봄서 살겄어. 지삿날 아니면 너희들 너만도 못하게 지낼 거여. 신의 애미도 지금은 나 이러는 거이 서운할란가 모르는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한테 더 패널 거여. 나 죽고 신의 여우고 남은 네가 무신 죄로 죽은 우리 두 늙은이 가장 책임 맡겄어. 그리고 교회 댕김서 지사 지내기가 네 마음도 편하들 못할 거여. 결국 그것이었다. 어머님이 아무리 좋게 둘러댔어도 교회에 다니는 나에게 제사를 맡기기 싫은 것이다. 어쩌면 그것도 핑계일 수 있다. 어머님은 당신의 큰아들을 제사에 참석시키고 싶은 거다. 그래서 형제들 속에 맏형의 자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서가 만만하게 어머님에게 머리를 숙일 리 없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요. 원칙적으로 제사는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모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 상속이 곧 재산 상속이었어요. 봉제사권이라고 그건 자손의 의무이기 전에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였다고요. 그게 합리적이죠. 제사를 받으시는 조상님들로서도 당당하실 거고요. 형님이 잘 알아서 제사를 지내시고 계신데 어머님이 걱정이 지나치신 것 같아요. 과연 동서는 대학 교수답다. 바로 이 이야기다. 10여 년 전 이 도시로 나올 때 어머님은 우리가 살던 집과 이리 떼고 저리 팔고 남아있던 전답들을 처분해서 나에게 주었었다. 그 돈으로 이 집과 가게를 마련했으니
따지자면 그 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이다. 그게 내가 받은 상속이란다. 그러니까 나는 큰며느리의 의무로 제사를 모셨던 게 아니고 재산을 받은 대가로 그 일을 치르고 있었던 거다. 나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망치로 호되게 얻어맞은 느낌이다. 하기사 시동생이 결혼한 뒤로 어머님은 그들에게 쌀 한두 박 준 적이 없었으니 동서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동서 말대로라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 없는 자손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혜가 자기 방에서 나와 밤이 늦었으니 주무시라고 한다. 여기서 하는 말들을 다 들어 내 입장이 어렵게 된 것도 알고 있으련만 신혜는 한마디도 못 들은 채 하고 시동생과 동서에게는 더 늦기 전에 출발하라고 길까지 터준다. 시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며 어머님에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아 처리할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편히 계시라고 인사한다. 듣기에 자신 있는 말투지만 어머님도 그 말을 믿지 않으실 거다. 그는 항상 돌아서면 집안일은 곧 잊었다. 너무나 바빠서다. 시동생 내외를 보내고 마루 끝에 앉아있는 어머님은 훅 불면 형체도 없이 날아가 버릴 다 타버린 재같이 맥없어 보인다. 잠자리를 보아두었으니 들어가자고 신혜가 몇 번이나 말하고 내가 거들어도 당신은 대답이 없다. 신우이가 다가가서 뭐라고 말하자 어머니가 에이? 허니가? 하며 벌떡 일어선다. 신우이가 담 밖을 가리키며 당신의 입을 막는다. 밖은 실빛 한 줄기 새어나오지 않는 남빛이다. 신우이가 우리 모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허니가 자기 동네에 와 있다고 털어놓는다. 오늘 그녀가 가져온 술도 허니가 사준 거라고 했다. 허니 그것이 우리 동네 여그저그 애로운 일은 다 해주고 댕겨. 방학이라 농촌 봉사한다고 한 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신우이가 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 나는 문득 허니가 소박하고 정있는 여자를 찾아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혼자 웃는다. 왜 웃어라? 신우이가 나를 본다. 신우이의 살찐 얼굴을 바라보자 또 웃음이 나온다. 허니가 말하던 소박하고 정있는 여자가 이렇게 늙고 볼품없는 여자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었다. 거기에 성질이 괄괄하다고도 했었지.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자 세송, 내 면상은 무엇이 묻었다요? 하며 자기도 어물쩡 따라 웃는다. 어머님도 왜들 웃었었는데야? 하면서 웃는다. 어머님은 왜 웃으셔요? 내가 묻는다. 으이, 네가 웃은 게. 웃는 어머님의 눈가로 눈물 한 줄기 내비친다. 별을 보듬은 하늘은 부르면 메아리라도 곧 쳐줄 듯 가까워 보인다. 밤이 깊었을 텐데 골목 안이 수선스럽더니 곧 백두당숙의 허연 머리가 담 위로 나타난다. 음복을 할 때 술을 어지간히 마셔대더니만 아직도 걸음이 휘청거린다. 막차를 놓친 모양이다. 행님,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조카님, 후딱 술상 좋게 봐주시오. 나 행님하고 술 한잔 더 얼라요. 인자사 행님이 와지실 시간 아니단가요? 나는 어둠 속에 서 있는 백두당숙 옆에 사진 속의 젊은 아버님이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서 계신 것 같은 환상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벽시계가 지친 듯이 종을 또 길게 울린다.